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총리를 이렇게 협치형 인사로 해놓고 나면은 과연 민주당에서 협치에 응해줄 것이냐. 응하지 않는데 협치형 인사를 쓰는 것도 참 민망한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민주화 유공자법 이거 발의를 해놓으면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협치는 무슨 협치? 지금 강공파들은 협치는 무슨 협치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추미애 씨는 국회의장이 점점 뺏는 자리 아니다. 국회의장이야말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오늘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발언은 완전히 투사처럼 투사형 국회의장을 하겠다. 지금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조국만 이렇게 뭐 야 손 치워. 그러니까 조국이 이렇게 악수 저희 같이 합시다.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치워. 어디 손 떼. 이런데 지금 이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자기 다 먹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겠다.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국회의장 중립 의무까지도 됐거든. 필요 없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 영수회담 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야당한테 뭐 그 여당이 뭐 협치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참 이게 과연 저 진위는 못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치는 혼자만 하나. 협치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태도가 맞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골 때렸던 게 그거예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조정식 의원도 지금 이제 다선이어가지고 국회의장에 뛸 건데 21대 국회에서 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체포영장도 뭐 한번 가결되고 국회에서 그랬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21대 총선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게 국민의 뜻인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괜히 쓸데없이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선에서 진 거하잖아.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논리적으로는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회담 의제로 올려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의장은 폼 재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건을 의제로 올려야 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거 이재명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조국보다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대권 후보로 안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오히려 지금 대선 후에 총선 후에도 내가 뭐 물론 밑에서 무슨 짓을 벌이건 간에 나는 내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저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씨가 국회의장으로 뽑혀서 이런 발언을 연일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자기가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다음 대권 주자로서 차분하고 균형적이고 이런 사람이란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럼 추미애가 또 필요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방방 뜨는 하나를 저기다 갖다 놓고 그거를 자기가 워워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또 그래 보이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성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내공이 있고 선수가 꽤 되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명 이게 정말 케미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정성호의 국회의장 도전 요거 나오면서 이재명 마음은 정성호로 기울었네 하는 느낌이 사실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저는 추미애 이번에 의원한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보수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지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하게 된다면 다음 정권 탄생에도 상당히 혁혁한 또 역할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추미애 국회의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심했나요? 추사랑. 추사랑.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이제 비합리적이고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거죠.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 씨가 보여줬던 행동들이 네. 합리적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청와대가 과연 조율됐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들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서 저런 빅샷들을 벌이는 말이나 행동은 한번 나와버리고 나면은 그 자체가 힘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분이 국회의장 가게 되면 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컨트롤 안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과연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원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요건데요. 저희가 어저께 같이 이를테면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30명 이상만 모이면은 일종의 노조를 교섭권을 그러니까 노조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만들어낸 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일단 민주화 유공자법 요것만 지금 갖고 털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도 뭐 다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전체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된 법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거대 그 야당이 또 출범을 할 거니까 조금 이제 협의를 해서 자꾸 수정하고 해서 통과시켜 줘도 그때는 또 21대 국회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양수 겸장을 노리고 있는 건데 자, 유공자법은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상 본질 그대로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관련자 9844명이죠. 그러니까 기존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민주화 보상법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법인데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이미 9,84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분 한 829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그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예우를 해주자. 이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자, 예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한데 예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입시 전형에서 특혜를 주고 또 네. 입사에도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분양받을 때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또 정년이 다가오거나 또 나이가 들면은 간병 치료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이나 그런 보호 네. 이런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해주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제정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이 뭔지를 제안서에 담아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2000년 이후에 민주화 유공자 4,988명이 보상금을 한 1,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네.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이미 4천 몇백 명이 1,100억 원을 받아갔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이 법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운동권 당대의 보상은 받았지만 그러면 그렇죠. 운동권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제2의 조국법이나 마찬가지, 조국 스타일이랑 마찬가지예요. 조국은 성의 있게 표창장을 위조했고 이 법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법으로 보장해 줄게요라고 하는 법인데 이 법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도 그러면 폭행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도대체 누가 받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 수혜자의 불투명성의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먼저 수혜자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네. 이 민주화 유공자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가 누구냐라는 명단을 보훈부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법원에서 공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829명이거든요. 네. 민주화 유공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829명인데 그 829명의 범위에 누가 들어갈지 누가 안 들어갈지 네.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동의대 사건들 네. 그 집회를 그러니까 도서관 점거 농성을 벌이는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들려서 던져가지고 진압 나왔던 경찰들이 숨졌던 그 살인 사건인데 방화 살인인데 네.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조차도 그러면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그런 거 다 뺄 수도 있다.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일단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5.18 유공자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5.18 지금 이 법 자체가 뭐냐면은 4.19 그리고 5.18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가족까지도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5.18과 4.19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화운동도 많은데 그 법들은 없어서 이 법을 만든다라는 게 제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5.18 법이 어떻게 됐느냐. 5.18 민주화 유공자 법 때문에 도대체 누가 유공자고 누가 유공자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광주에서 5.18 동지회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도 이거 좀 제대로 하자. 유공자 누구가 누군지 모른다. 이것들이 봤더니 5.18 유공자법 한 번 만들고 났더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법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5.18 때 11살이었던 시인이 있어요. 네. 5.18 때 11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를 썼어. 5.18에 관한 시. 그게 좀 히트를 했어요. 이분 5.18 유공자 됐어요. 11살에 쓴 시로 유공자가 11살에 쓴 시가 아니라 대학 가서 썼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썼는데 5.18에 관한 시를 썼고 그걸 민주화 유공자로 5.18 유공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5.18 유공자 법의 사례를 봤을 때 이 민주화 유공자 법은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당연히 사후적으로.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입학할 때 자녀한테 아니면 입사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간병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봤더니 우리 삼촌이 아빠가 대학교 때 집회해가지고 경찰서 한번 갔다 왔다던데 그럼 나 민주화 유공자 아니야? 한다니까요. 지금 5.18 유공자법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요. 그 5.18 때 그 민주화 운동에 투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상당한 숫자가 인우보증 여러분들 맞아요, 많이 인우보증. 아실 텐데요. 인우보증이란 건 뭐냐면 내가 봤어. 걔 봤어. 거기 있었어라고 구두로 증언해주면 다른 물리적인 그 증명이 없이도 물리적으로 증언해주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후보증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이 법적인 꼼꼼함, 치밀성 이거를 따져보지 않고 사실은 그냥 5.18 때 고생한 분들이 많으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크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법들이 이렇게 쓱 지나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한번 이런 허술함이 드러나고 나니까 이후에도 각종 이제 유공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겠다. 혜택을 내 대에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누리게 해주겠다. 내 손주까지 누리게 해주겠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게 있었던 게 취업이나 그러니까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 그리고 학교 등에서 취업이나 입학 시험을 볼 때 만점에 5에서 10% 가산점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차 법안 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당시에 저희도 비판했던 게 이런 거였고 방금 인후보증 제도하고 해서 비판을 해서 일단 지금 이번 새로 발의하는 안에는 뺐다고 하는데 뺄 거라고 하는데 일단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요. 그렇죠. 5.18 유공자법처럼 계속 개정안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개정안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도 조금 넣고 이것도 조금 넣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걸 통과시켜주는 게 맞는가. 민주화 보상법이 기존에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국힘 당선자 충북도지사 누굽니까?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분도 5.18 유공자거든요. 그분 확실히. 근데 자기는 이 법은 이 민주화 유공자 보상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은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오히려 모욕한다. 네, 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한 거 아니다.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도 그렇게 신청 안 했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해도 안 받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타락시키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돈이 떨어지는데 내 눈앞에 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런
뭐 고결한 가치, 아유 고결한 가치 필요 없어. 아파트 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법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진짜 불쾌한 의문들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불쾌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불쾌해하시는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 가족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마도 보수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맞아요. 진짜 나는 진보 세력이고 나는 민주당만 찍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진짜로 이 과거 민주화를 이 돈이랑 혹은 뭐 특혜랑 바꾸는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공정한 세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는 지식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있을까요? 이게 지금 네. 재작년 기사인데 네네. 그 연세대, 네. 연세대에서 지금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그동안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가족이나 자녀가 네.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그 과거의 행동 때문에 족쇄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런 것처럼 마치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 이 발의됐을 때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주요 사립 대학들의 그 민주화 대학 입학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자가 있대요. 합격자가 이미 100명을 넘었답니다. 2020년 현재. 그러니까 2016, 17, 18, 19, 25년 동안에 그래서 민주화 운동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네.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한신대 40명,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이화여대 21명, 뭐 이래가지고요. 119명이 이미 3년 전, 4년 전 기준으로 그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의대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당시 나왔던 것 중에는 민주화 운동 자녀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의대에 입학한 사례도 있대요. 근데 맞아요. 그 사람의 수능 점수가 과목별 점수 평균을 하면은 3등급 후반대랍니다. 3등급 요즘 1등급에서도 상당히 높아야지 의대 가는데. 2등급에서도 못 가요. 예. 근데 3등급 후반대에 의대를 간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사회가 법률적 비법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 법을 굳이 만들어서 강행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더 하겠다 하면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국민 여론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정말 진짜 너무 뻔뻔하다. 이건 경제 카르텔이다. 뭐 이런 카르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민주화 해주셨고요. 국민이 눈뜨고 이런 치상꼴을 당하냐 이렇게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설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서 주호영 총리 이거 지지하는 이유는 이거 저희가 여쭤봤더니 주호영 씨 인물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13%, 이것은 민주당의 이관계로 본다 71%, 그다음에 주호영의 자리 욕심이다 15% 이렇게 되네요. 이관계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관계 내용이 뭘지 궁금해요. 어떤 상상력들을 네. 얘기해 주실지. 예. 자. 근데 또 일단 통과되면은 자기들 주위의 가족들 또 찾아봐야 돼. 정민성님은 예. 주호영 의원은 절대 보수의 진정한 정체성이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써주셨고. 오, 그래요? 그다음에 하박국님은 이 지금 그 민주화법 예. 이거를 듣고서 국민 노예화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워딩들 잘 만드시네요. 저는 네. 문득 그 생각도 듭니다. 네네. 요즘 젊은 대학생들. 네, 민주화 유공자는 모든 국민이다. 보수의 심장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 네. 민주화 운동 앞서서 운동했던 그분들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국민 전체가 네. 어떻게 본다면 민주화 방향으로 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성과나 이거를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거네요. 네네. 아. 이게요, 이 혜택은 받는데 누군지는 모른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누가 받는지는 모른다라고 예. 하는 건 진짜 좀 이제는 곤란한 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법을 강행해서 밀어붙인다, 이미 예. 직권 상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로 일단 받죠? 보냈죠. 법사위를 피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찬성 투표를 던지시는 분들은 그 입장,
국민들이 돈은 내는데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고 베일에 쌓여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 돈 줄 거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